다음은 31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그쵸.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을 이용할 때 그냥 세금도 당연히 개발기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공항을 이용하거나 관광 여행 상품들을 이용할 때도 모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보통 부과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 흔히 말하는 초등학생이 발권을 했잖아요. 이제 공항을 끊잖아요. 그죠? 공항에 있는 표를 끊었다. 부모님 카드든 어쨌든 거기에도 세금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 2 납부 금액, 납부 대상 및 금액,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밑에 보면 해설에 있어요. 보통은 이런 구분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에 주둔하는 외국인이나 군인 및 군무원, 흔히 말하는 이제 외국인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또한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외교관 여건이 있는 자는, 이게 외교관 자체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교관 여건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외교관 또는 국내에도 우리 내국인인데 외교관 여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공부를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도 할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제 보통 외교관 여건이 있는 자도 제외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해외 외교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나라 공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세 이상인 자라면 모두 납부 대상에 내국인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1번. 밑에 있는 거를 해설을 좀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길 바래요. 다음은 자 32번 289쪽. 객실과 객실 사이에 통용문이 설치되어 있는 객실로 가족 여행 및 동료들의 단체 여행에 좋으며 리빙룸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실의 형태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있나? 이게 있구나. 룸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룸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중간에 사이에 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방이고 각자 화장실도 다 따로 있지만 중간에 통로가 열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호텔, 특급 호텔도 다 있고요. 그리고 보통 비즈니스급에도 스위트룸에도 이런 객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단체 여행에서도 물론 쓰기도 하고, 가족 여행에서도 쓰기도 하고, 저는 제가 많이 봤던 형태는, 보통 주요 인사, VIP 경호 때문에 경호원이 다른 커넥팅 룸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나 VIP들이 본 룸에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 또는 VIP가 뭔가를 지시할 때 이 커넥팅 룸을 똑똑똑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형식으로 커넥팅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출입구도 두 개고요. 흔히 말하는 호텔 문 여는 거 있죠. 그 출입문이 각자 두 개고 각자 룸이 있지만 중간에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룸을 바로 커넥팅 룸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베드룸은 뭐냐면 더블이나 트윈룸에 소파형 베드가 들어있는 객실이고요. 또 스위트룸은 아시죠? 객실 내에 응접실, 흔히 말하는 거실이랑 침실이 함께 붙어 있어 두 개 이상의 객실로 되어 있는 곳을 스위트룸이라고 하고요. 또는 팔러 같은 경우에는 특별 휴게실이에요. 이제 음적실을 겸한 객실로 어, 룸이 좀 크기가 크고 거기 안에 응접실이 같이 되어 있는 쪽이에요. 흔히 말하는 레지던스 느낌의 그건데, 여러분 레지던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스튜디오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곳이랑 그다음에 음적실이랑
바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 그런 형태가 바로 팔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다시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주체 여행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2번 여행자 자신이 직접 여행 조건 등을 정해 실시하는 여행. 이건 아니죠. 왜냐면 일단 3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개인 단체를 불문하고 특정객 그리고 그룹 오거나이저가 희망에 따라 여정을 정하고 의거한 여행. 또 4번 여행업자가 그룹이나 단체와 토론하여 여정 및 여행 조건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접객하는 여행. 보통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어, 일단 자신들이 스스로 뭐죠? 어떤 걸 기획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냥 돈을 주고 어떤 뭐 여행사나 아니면은 이벤트사나 이런 거에 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보통 정하는 걸 말합니다. 1번의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행자의 기획으로 여행업자의 기획으로 여행 조건, 여행비를 정하고 불특정 다수에 선전하여 모집하는 여행. 이게 바로 이제 주체 여행이긴 해요. 뭐냐면 일단은 그냥 여행업자가 불특정 다수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이걸 만들고 나서 그걸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아직 많아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 4박 5일 20만 원 이런 여행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 50명 선착순이란 말이 있고 이제 거기서 1, 2, 4, 5, 6, 7, 8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 올려서 플랫폼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네이버나 아니면 뭐 많죠. 이제 OTA 여행사도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여행업자가 코스를 다 기획해 놓고 조건이나 여행 경비를 다 만들어 놔서 이제 온라인에 선전을 하거나 아니면 팜플렛 또는 뭐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곳에 뭐 불특정 다수에 선전해서 홍보하는 경우거든요. 아니면 홈쇼핑의 경우도 있고요. 그게 바로 주최자에 의해서 먼저 기획을 하고 나머지 불특정에게 선전하여 모집하는 여행을 바로 주최 여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사 자신이 직접 여정, 어, 여행 조건 등을 정해서 실시하는 여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여행사 자신이 직접 여정하고 여행 조건 등을 다 정해서 그냥 바로 실시하는 여행은 이건 이미 그룹이 있거나 아니면 지정 단체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아까 설명했듯이 개인 단체를 불문하고 특정객 그룹 오르가나이저 희망에 따라 여정을 정하고 이에 의거한 여행이나 아니면 이 밑에 거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팀 빌딩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인이 500명이고 우리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여행사나 아니면은 주최사와 그리고 대상인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해 가거나 아니면 뭐 기업이나 아니면 그룹이나 단체들이 원하는 걸 여행사가 듣고 그 요구에 따라서 기획을 해주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주체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행업자 자체의 기획으로 여러 가지를 기획한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 선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요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34번 호텔의 공식적인 요금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컴플리멘터리부터 한번 볼게요. 컴플리멘터리는 저번 시간에도 했습니다. 뭐죠? 완전 무료. 완전 무료인
객실이에요. 이걸 보통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컴플리메이터리 같은 경우에는 업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계 대상으로 홍보하는 용으로 컴플리멘터리를 하기도 합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무료 요금입니다. 그리고 커머셜 레이트는 뭐냐면 특정 회사,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커머셜 레이트는 특정 회사와 호텔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 로 숙박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드룸 차지는 뭐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객실을 예약해 놓고 예약을 안 했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숙박하거나 아니면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홀드룸 차지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예약금을 받는 게 있는데 그걸 걸어 놓는 거예요. 그 예약금을. 홀드룸 차지를 걸어놓고 나중에 그 고객이 시간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예약금을 그냥 호텔 쪽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말하는 호텔의 공식적 요금은 테리프라고 불립니다. 테리프. 호텔의 공식적 요금 하면 바로 테리프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공시 요금이라고도 합니다. 공시 요금이 뭐냐고 물으면 테리프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5번. 다음 중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비용은, 여행요금도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요금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동하면서 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교통비거든요. 그 교통비에 여행이라 하면 항공요금이나 아니면 뭐, 항공요금이 굳이 아니더라도 뭐, 그 뭐죠?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철도 요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통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여행 요금 중에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숙박 요금 차지하죠. 그다음에 뭐 세금, 그다음에 여행업자 중에 인솔자가 만약 있다면 인솔자의 수수료, 흔히 말하는 인솔자 경비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기념품비도 있을 테고 또 기타 등등 식사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모두 여행 요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여행 요금에 포함되는 비용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 여행 요금에 포함되는 비용. 죄송합니다. 기념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못 말했습니다. 1번 기념품비는 여행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초과 수화물 요금. 초과 수화물 요금, 왜냐면 기념품비는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필수로. 그쵸? 그리고 2번 초과 수화물 요금은 이게 초과로 나오는 비용이죠. 원래 있는 여행 경비에서 나오지 않는 비용이고 이제 캐리어에 25kg이 원래라면 적정 수화물이고 한 개가 만약 무료라고 한다면 초과 수화물인 막 골프채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샀던 과자 박스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초과 수화물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건 바로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여행요금이라고 하면 거기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개인적인 여행 요금일 수도 있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발권을 하고 여행 경비로 줬던 그 요금 자체를 바로 여행 요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각자 부담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여행 요금에 여행사로 지급한 여행 요금에 기념품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행 경비 중에 수화물 요금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캐리어 하나 그리고 뭐 초과되는 거에서는 우리가 해주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권 수속 비용과 사증비가 있어요. 이건 비자랑 조금 달라요. 여권 수속 비용이라고 하면 여권은 어디서 받나요? 시청 또는 구청에서 보통 받죠. 요건을 만드는 것은 개인 경비에서 사증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비자랑 헷갈릴 수 있어요. 비자는 해외로 입국하기 위한 어떤 허가 같은 허가증이잖아요. 머물 수 있는. 그건 여권하고 다른 거예요. 여권이 있다고 모두 해외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여권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비자도 필요합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여행 요금에서 보통 요즘은 포함돼서 나옵니다. 여행사에 연락을 해서 나 여기 나라에 가고 싶은데 여행비 플러스 비자
비행까지 같이 끊어주는 걸 대행하는 업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요금에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3번은 여권 수속 비용이니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고 4번 국외 여행 인솔자의 여행 경비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좀 실무적인 건데 온라인에 잘 보면 국외 여행 인솔자의 여행 경비 포함, 여행 경비가 포함되지 않음, 현지 지급 막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잘 못 보게 되면요. 가격이 되게 괜찮아서 가게 됐어요. 다른 곳은 다 230만 원인데 이 프로그램은 200만 원인 거야. 같은 거 같은데 그냥 코스도 같고 호텔도 같고 다 같지만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여행 인솔자의 어떤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음, 국외 해외 여행 인솔자 경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솔자가 밥 먹는 거나 인솔자가 이동하는 거나 인솔자가 자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여행 경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제를 한번 한 거죠. 근데 어떤 곳은 좀 싸게 보이려고 자기 프로그램이 싸게 보이려고 그 경비를 싹 빼고 인터넷으로 이제 결제를 한 다음에 현지에 가서 여행 인솔자 여행 경비를 n분의 1로 만약 10명이라면 그 10명에서 여행 인솔자의 여행 경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행 요금 포함되는 비용이 국외 여행 인솔자의 여행 경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확인할 때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답은 4번. 자, 36번. 객실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건 전에 시간도 했습니다. 보장성 예약의 경우라도 호텔에서 규정한 약정 시간까지 고객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노쇼라고 합니다. 호텔 측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호텔 측이 지지 않는다. 보장성 예약은요, 오든 오지 않든 무조건 그 객실은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보장성 예약의 객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워놔야 될 이유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비워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근데 막상 일 때문에 못 간다 하더라도 잠시 뭐 한 시간 들른다 하더라도 보장성 예약 같은 경우에는 예약금률도 되게 높고요. 흔히 말하는 예약금을 다른 곳에 일반 예약을 거는 데는 보증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건다 그러면 보장성 예약 같은 경우에는 50%를 넘게 거는 곳도 있어요. 그걸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이걸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노쇼가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호텔이 지게 되는 거죠. 잘못했을 때. 어, 그래서 절대 취소하면 안 됩니다. 호텔 측이 임의로.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나왔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예약은 예약의 시간별로 사전 예약과 당일 예약으로 구분될 수도 있죠. 맞죠? 3번 투숙하는 투숙자를 위해 타인이 객실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객실을 예약해 줄 수 있습니다. 객실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 자, 4번. 호텔은 초과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예약 가능 객실 수의 5에서 10%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 호텔의 초과 예약을 보통은 시행합니다.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에. 성수기 같은 경우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텔에는 이런 초과 오버부킹도 있지만요. 오버부킹 내외에 노쇼도 있는 거예요. 보통 호텔 운영을 오래 하다 보면 노쇼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성수기의 노쇼율. 예를 들어서 방은 100% 팔고 싶어. 근데 100%를 딱 예약을 하잖아요. 그쵸? 100개의 객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100개의 객실을 딱 예약을 했어요. 100개의 객실이 예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고객들이 전화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100개의 객실이 모두 예약이 되어서 저희는 객실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10만 원짜리 객실을 100개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총 얼마예요? 100개의 객실을 10만 원으로 팔았다. 그러면 10개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쵸? 10만 원에서 10개면 100만 원이고 100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룻밤에 1000만 원에 100객실을 다 팔아버렸다. 음. 근데 예약금을 뭐 예약으로 해서 물론 온 경우도 있지만 예약금을 걸고 오지 않은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게 노쇼라고 하죠. 노쇼가 예약을 했는데 오지 않아서 예약금을 그냥 버릴 생각으로 고객이 안 온 경우도 있어요. 그게 10% 된다. 그러면 실제로 성수기에는 방이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100객실 중에 100객실을 모두 팔 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10객실이 노쇼가 나서 예약금을 한 2만 원밖에 못 건진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머지 10객실을 못 팔았으니 80만 원은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거의 80만 원이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5에서 10%의 오버부킹을 잡는 거예요. 이 가정은 음, 평소에 우리의 노쇼율, 오지 않을 확률이 뭐 한 5에서 10% 정도 되니 성수기에는 우리가 오버부킹을 더 해서 이 판매 객실을 100%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도 있는 거예요. 어깨판시를 100%로 만들어 보자. 그렇기 때문에 호텔은 오버부킹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는 보통 예약하는 객실 수의 5에서 10%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 예약하는 객실 수의 5에서 10% 율은 보통은 노쇼율과 굉장히 비례한다라고 흡사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여튼 보장성 예약의 경우에는요, 보통은 작게는 50%, 많게는 7, 80%까지 객실료를 물론 지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엄격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객실요금을 100%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카드를 미리 받아서 100%다 지급을 받게 되면 이건 절대 취소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작게는 50%. 왜냐면은 방을 팔지 못했지만 그 방을 쓰지 않아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청소도 할 필요도 없고,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물품비를 절약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이런 보장성 예약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입니다. 다음은 37번. 호텔을 도시 안의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로 맞는 것은 뭘까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그쵸? 호텔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반지꼬리부터 거기 안에서 그냥 사실 오랫동안 살아도 될 만큼의 있는 것들은 다 있어요. 먹는 거 있죠. 그리고 잘 곳 있죠. 씻는 곳 있죠. 기타 호텔에 요구하게 되면 사실 들어줄 수 있는 거 웬만하게 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복잡한 기능들이 다 있어요. 안에 비즈니스 룸도 있고요. 피트니스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거기 안에 기타 스파도 있고요. 기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복잡한 기능들을 다 할 수가 있죠. 현금 또 은행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현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빌려준다 그러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주 복잡한 기능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도시 안의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로 맞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 때문입니다. 2번 수요 예측의 어려움. 이건 상관없는 내용이죠. 수요 예측은 흔히 말하는 몇 사람 정도가 올 것이냐를 예측하는 거예요. 3번 임적 자본과 물리적 자원의 결함. 뭔가 그럴듯하죠. 하지만 인적 자본과 물리적 자원의 결함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조직. 또 위치 선정의 중요성. 위치 선정의 중요성은 뭐죠? 위치 선정의 중요성은 그냥 입지 조건입니다.
이제 입지 조건이지 이걸 도시 안의 도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도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과 같이 또 이용 시설들과 기반 시설을 고루고루 다 이용할 수 있고 좀 뭐 일도 할 수 있고 생산, 소비를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말하는 뭐 흔히 말하는 미용도 있을 수도 있고 체력 단련, 쇼핑 등이 골고루 다 갖춰져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호텔 내부를 도시 안의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